안녕하세요. 시모의 못된 버릇을 단박에 고쳐준 40대 며느리입니다. 흔히 쓰는 속담 중에 3살 버릇 여든 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저는 그 속담이 나이가 환갑도 더 지난 저희 시모에게 딱 어울리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모의 못된 버릇을 더 빨리 뿌리 뽑아서 했는데 시기를 놓친 게 안타까울 뿐이에요. 한동안 시어머니란 이유로 참고 넘어갔지만 쌓이고 쌓인 건 결국 폭발하기 마련이더군요. 저도 제가 이렇게까지 단호해질 줄은 몰랐습니다. 절 이렇게까지 독한 며느리로 변하게 한 이유가 뭔지 지금 바로 말씀드릴게요. 우선 전 오빠가 셋이나 있는 집의 고명딸입니다. 딸이 저 하나뿐인데다 늦둥이 딸이라 모든 가족에게 사랑을 독차지했어요. 조금 가장해서 숨만 쉬어도 귀여움 받았다고 할까요? 엄마, 영주 좀 보세요. 영주가 방금 저보고 오빠라고 불렀어요. 우리 영주 천재 아니에요? 야, 영주가 이제 1살인데 어떻게 오빠라고 부르냐? 그보다 아까 영주 뛰어다니는 거 봤어? 우리 영준 이 다음에 운동선수 해야 한다니까. 특히 오빠들은 절 인형처럼 안고 다니며 부모님보다 더 살뜰히 절 챙겼습니다. 한 번은 부모님이 오빠들을 놀린다고 장난을 치셨대요. 너 이 다음에 영주가 남자친구라고 웬 시커먼 녀석을 데려오면 어쩔 거야? 그때쯤이면 이제 오빠들 필요 없다고 가라고 할 텐데. 네? 우리 영주는 안 그럴 거예요. 영주야, 말해봐. 넌 이 다음에 커도 이 오빠들이 최고지? 셋째 오빤 부모님의 장난에 속상해 눈물까지 보였답니다. 한 번은 이런 적도 있었어요. 제가 아무래도 늦둥이다 보니 부모님 연세가 또래 친구들 부모님보다 훨씬 많으셨거든요. 그래서 가끔 저와 12살 차이가 나는 첫째 오빠가 부모님 대신 학부모 참관 수업에 종종 참석하곤 했습니다. 20대 초반인 오빠가 초등학생인 제 손을 잡고 나타나니 사정을 모르는 다른 학부모들이 몹시 놀라기도 했죠. 아니, 아버님 얼굴이 너무 어려 보이는데 대체 결혼을 언제 하신 거예요? 누가 보면 오빠인 줄 알겠네. 아, 제가 결혼을 좀 일찍 해서요. 옛말에 엄마 아빠가 젊을 때 아이를 낳아야 아이도 똑똑하고 건강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 영주가 아주 영특하고 건강한 편이에요. 큰오빠는 이렇게 너스레를 떨며 절 딸이라고 소개하는 장난을 치기도 했답니다. 큰오빠의 장난 때문에 정말로 부모님이 학교 오실 땐 선생님들이 큰 실수를 하기도 했어요. 아유, 영주 할머니 할아버지 오셨어요? 영준 대가족이랑 살아서 정말 좋겠구나. 예? 영주 할아버지요? 전 영주 애비 되는 사람입니다. 네? 영주 아버님이시라고요? 그럼 그때 온 젊은 아버님은 누구신지. 이렇게 종종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 사이에선 작은 해프닝이 벌어지곤 했습니다. 어머닌 선생님이 아버지께 할아버지라고 부른 일화가 무척 재미있으셨나 봐요. 그래서 집에 오시자마자 오빠들에게 웃으며 그 일을 말씀해 주셨죠. 그러면 오빠들도 그 이야기에 빵 터져 한참을 배꼽을 잡고 웃곤 했습니다. 저희 가족들 참 재미있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화목해 보이는 저희 집에도 골칫거리가 있었습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저희 집에서 가장 부모님 속을 썩였던 건 바로 둘째 오빠였어요. 둘째 오빤 고등학교 때부터 공부를 내려놓더니 어느새 집보다 밖에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도대체 영진이 그 자식은 누굴 닮아 그 모양인지. 다른 녀석들은 따로 잔소리 안 해도 잘 지내는데 둘째 녀석만 부모 마음을 이렇게 썩여. 그날도 둘째 오빤 누구랑 싸우고 왔는지 눈탱이가 밤탱이가 돼서 나타났더라고요. 부모님은 머리 끝까지 화가 나셔서 한밤중에 오빠를 밖으로 쫓아내셨고요. 그렇게 망나니로 살 거면 나가. 난 너같이 깡패 자식 둔 적 없다. 사람 구실 못하고 살 거면 차라리 나가 살아. 아버진들 저만 못마땅하시죠? 형이나 동생들만 자식이고 저 같은 건 숨만 쉬어도 꼴 보기 싫은 거잖아요. 그래, 넌 늘 변명만 하고 자기 잘못을 모르는 놈이지.
그렇게 삐딱하게 생각하니까 하는 짓도 삐딱하게 구는 거야. 결국 둘째 오빤 더는 참지 못하고 가방을 바닥에 내던지고 뛰쳐나가 버렸어요. 그때 전 아버지와 오빠의 싸움이 너무 무서워 방에 숨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 밤중에 나가버린 오빠가 걱정되더라고요. 그래서 안방에 불이 꺼지자마자 둘째 오빠를 찾으러 나갔습니다. 다행히 오빤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골목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영진 오빠, 여기서 뭐 하고 있어? 벌써 10시도 넘었어. 나랑 집에 가자. 부모님도 잠드셔서 괜찮을 거야. 하지만 오빤 멍이 잔뜩 든 얼굴로 가만히 절 바라보고 있기만 하더라고요. 오빤 제게 가까이 오라고 손짓하더니 이내 웃으며 제 머리를 헝클었어요. 막내야, 넌 내가 왜 이러고 사는 줄 알아? 아직 어린 넌 이해 못하겠지? 나도 알아. 엄마가 그러는데 둘째 오빠가 사춘기를 너무 유별나게 알아서 그런 거래. 사춘기 지나면 괜찮아질 거래. 나도 그렇게 빨리 지나가 버리면 좋겠다. 근데 난 이 세상 모든 일이 이해가 안 돼. 우리 집처럼 형제도 많은 집에 나까지 공부하라고 강요하시는 부모님도 이해가 안 되고 늘 학생들을 구속하는 학교도 이해가 안 돼. 세상이 어쩜 이렇게 이해 안 되는 거 투성일까? 세상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둘째 오빤 그 길로 정말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몇 년 동안 돌아오지 않았죠. 부모님은 사라져버린 오빠를 찾아 방방 곳곳을 다 뒤졌지만 오빤 귀신처럼 종적을 감춰버렸습니다. 그런 둘째 오빠가 다시 나타난 건 무려 3년이나 지나서였어요. 오빤 볼이 패일 만큼 바짝 말라서 눈밑이 쑥 꺼져 있더라고요. 어머니 부엌에서 달려나 그런 오빠를 끌어안았어요. 영진아, 너 이때까지 어디 있었던 거야? 얼굴은 또 왜 이러고? 이놈아, 부모 속을 이렇게 썩여? 이 나쁜 놈아. 엄마, 죄송해요. 사실 친구들이 집을 나오면 자유롭게 살 수 있다고 공부 같은 거 안 해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다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세상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차갑고 무서웠어요. 정말 죄송해요, 엄마. 어머닌 계속 오빠를 탓하며 우시면서도 혹시 어디 다친 데라도 없는지 오빠 얼굴을 쓰다듬고 또 쓰다듬었습니다. 아버지도 둘째 오빠가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집으로 달려오셨어요. 영진이가 왔다고? 이 녀석아, 몸은 괜찮은 거야? 그동안 밥은 먹고 지냈어? 잠은 어디서 잤고? 어디 다친 데는 없는 거지? 아버진 놀랍게도 둘째 오빠의 얼굴을 보자마자 눈물까지 흘리며 오빠를 꽉 끌어안았습니다. 평소엔 자존심이 세서 눈물 한 번 보이지 않던 아버지였는데 그 순간만큼은 모든 체면과 엄격함은 무너져 내린 듯했어요. 이렇게 다시 돌아왔으면 됐다. 그거면 됐어. 아무것도 묻지 않으마. 어서 들어가서 밥이나 먹자. 얼굴이 왜 이렇게 상했어? 그날 저희 가족은 정말 오랜만에 6 식구가 오붓하게 모여 밥을 먹었습니다. 둘째 오빤 배가 많이 고팠는지 밥을 2그릇이나 뚝딱 해치웠어요. 그날 밤 전 일찍 잠자리에 든 둘째 오빠 옆에 슬그머니 다가가 누웠습니다. 오빤 예전처럼 다시 제 머리를 슬쩍 쓰다듬었어요. 오빠, 그래서 이제 세상이 이해가 좀 됐어? 아니, 세상은 여전히 이해 못할 것 투성이야. 근데 그거 하나만큼은 알겠더라. 세상 어딜 가도 우리 집만큼 따뜻하고 안전한 곳은 없다는 거. 이렇게 귀여운 막둥이도 없고 말이야.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집으로 돌아온 오빤 검정고시도 보고 착실하게 일상을 꾸려나갔어요. 부모님과 오빠들은 그런 둘째 오빠에게 아무것도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기다려주셨죠. 저도 검정고시 공부를 하는 오빠 옆에 자리를 깔고 앉아 숙제도 같이 하고 그동안 오빠가 경험한 세상에 대해 듣기도 했어요. 영주야, 오빠가 말이야. 어느 날은 잘 곳이 없어서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잤거든? 한참 자다가 너무 추워서 잠결에 옆에 있는 걸 껴안았는데
아침에 보니까 그게 무덤인 거 있지? 잘 땐 분명 온기가 있는 뭔가 깨어났는데 말이야. 둘째 오빤 가끔 이렇게 무서운 얘기를 해주곤 했습니다. 매번 오빠에게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 저도 담력이 절로 커지더라고요. 둘째 오빠의 영향인지 전 꽤 용기 있는 여장부로 자랐습니다. 저희 남편이 저에게 반하게 된 것도 이런 제 성격 때문이었어요. 한 번은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 야유회를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숙소가 살짝 허름한 펜션이었는데 연식이 좀 된 편이라 벌레가 아주 많았어요. 다른 직원들은 곱등이나 여치가 나올 때마다 소리를 지르며 난리가 났죠. 바로 그때 제가 나섰습니다. 비켜봐요. 제가 잡을게요. 이게 뭐가 무섭다고 그래요? 옆방에도 나왔다고요? 제가 지금 바로 가볼게요. 전 남직원들도 무섭다고 도망가는 지네까지 잡으며 팔을 걷어붙였어요. 아, 얘는 독도 없어요. 그냥 살짝 집어서 바깥에 놔주면 돼요. 김 대리님, 정말 대단하세요. 전 벌레 무서워서 모기도 잘 못 잡거든요. 완전 짱이십니다. 남편은 살충제를 들고 종횡무진인 절 보고 한눈에 반해버렸고 그 이후 줄기차게 절 따라다녔어요. 저도 그런 남편이 싫지 않아서 그 마음을 받아주었고요. 남편은 저보다 3살 많은 사람이었지만 늘 친구처럼 편안하고 재밌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여름 휴가 때 같이 바닷가로 놀러 갔을 때였어요. 그때 남편이 제게 자신 있게 말하더라고요. 내가 조개 잔뜩 해올게. 오늘 저녁은 조개구이 배 터지게 먹는 거야. 딱 기다리고 있어. 그러더니 장화를 신고 성큼성큼 바다로 들어가더군요. 그렇게 한참을 허리까지 물에 잠긴 채 열심히 뭔가를 주워 담더니 이내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돌아왔습니다. 짜잔! 어때? 나 이만큼이나 잡았어. 오늘 저녁은 조개 파티다. 하지만 봉지를 열어본 전 웃음을 참지 못했네요. 거기엔 생조개 대신 조개 껍데기만 수십 개 들어있었거든요. 혹시 오늘 저녁은 껍데기만 먹는 거야? 어? 이게 뭐야? 아, 이게 언뜻 봐선 반짝거리길래 살아있는 조개인 줄 알았거든. 결국 저흰 그날 조개 껍데기 대신 회센터에서 사온 회를 먹었고 남편은 아직도 그날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귀까지 빨개진답니다. 저에게 남편에게 보이는 엉뚱한 실수들도 다 귀여워 보였어요. 그래서 이런 마음이라면 결혼해서 한평생을 살더라도 즐겁게 지내겠다 싶더라고요. 남편은 이남 일녀 중 장남이었는데 시아버님은 남편이 25살 때 지병으로 돌아가시고 그때부터 집에서 가장 노릇을 하고 있었어요. 군대 제대하고 한참 복학해서 학교 다니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평소에 혈압이 높으신 건 알았지만 그렇게 갑자기 우리 곁을 떠나실 줄은 정말 몰랐지. 사실 그때까진 부모님만 믿고 해이하게 살기도 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내가 가장이 되니까 정신이 바짝 들더라고. 결혼 전 남편이 말하길 예비 시어머니는 평생 돈 버는 일도 안 해보시고 곱게만 지내던 분이었답니다. 소녀 같은 분이라고 해야 할까요? 전 막둥이라 부모님 연세도 많으셔서 나이보다 젊은 예비 시어머니 만났을 때 솔직히 조금 놀랐습니다. 예비 시모는 어머니보다 큰언니 느낌이 날 정도로 젊고 화려한 스타일이었거든요. 처음 제가 인사드리러 간 날도 예비 시모의 옷차림을 보니 저보다 더 유행하는 스타일로 입고 계셨더라고요. 어머, 그 가디건 이번 시즌에 나온 옷 아니니? 우리 며느리가 안목이 제법 있네. 그 브랜드는 옷 좀 입을 줄 아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브랜드잖아. 그 정도로 센스 있는 며느리라면 난 언제든 환영한다. 감사해요, 어머님. 어머님 가방도 완전히 대유행했던 제품이죠? 어머님 정말 멋쟁이세요. 처음엔 예비 시모와 또래 친구들처럼 요즘 유행의 스타일 얘기도 나누고 세대 차이를 전혀 느끼지 못할 정도로 얘기가 잘 통하더라고요. 시모도 제가 시원시원하다며 무척 마음에 들어 하셨고요. 우리 며느리랑 얘기가 잘 통해서 정말 좋구나. 사실 우리 애들은
나한테 나이 안 맞게 산다고 잔소리만 하거든. 영주 넌 내 마음 이해하지? 나이 들었다고 꼭 노인네처럼 살아야 하는 거 아니잖아. 그럼요, 어머님. 전 젊게 사시는 어머님이 정말 멋진 것 같아요. 앞으로 저랑 쇼핑도 다니고 데이트도 자주 해요. 어머님 제가 잘 모실게요. 그래, 그래. 아주 듣기만 해도 정말 좋구나. 내가 이런 얘기를 며느리랑 하게 될 줄 몰랐어. 예비 시모는 아이처럼 웃으며 좋아하셨어요. 저도 그 모습이 무척 좋았고요. 이렇게 결혼하고 신혼생활까지 그저 순탄하기만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젊은 시모를 보시고 오히려 부럽다고 좋아하셨거든요. 영주야, 사부인이 너무 젊어 보이셔서 남들이 보면 우리 큰며느리인 줄 알 정도더라. 그에 비해 엄마가 너무 늙어 보여서 어쩌니. 아니에요. 엄마도 얼마나 고우신데요. 우리 시어머님이 유달리 동안이시긴 한데 그래도 제 눈엔 우리 엄마가 제일 예뻐요. 시모는 젊어 보이는 외모만큼 말투나 행동도 꼭 요즘 친구들 같았어요. 사실 가끔은 너무 격없이 말씀하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답니다. 영주야, 내가 얼마 전에 동창 모임에 나갔거든. 근데 오랜만에 보는 친구들 얼굴이 다 쭈그렁 방탱이 같아선 다 노인네들이 됐더라고. 아유, 다들 관리 좀 하지. 뭐 어때가리가 없긴. 전 시모가 그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몹시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별다른 대답도 못하고 그냥 웃고만 있었죠. 시댁 식구들에게 당황스러운 건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에겐 남동생, 여동생이 한 명씩 있었는데 문제는 시동생이 대놓고 시모를 싫어하는 티를 낸다는 거였어요. 엄마, 동네 아줌마들이랑 무슨 해외여행 가신다고 형한테 돈 달라고 하셨다면서요? 형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왜 자꾸 부담을 주세요? 그러지 말고 해외는 여유 되실 때 그때 가세요. 뭐? 아니 동네 아줌마들 다 간다는데 나 혼자 집에 있으라고? 넌 아들이라고 있는 게 왜 그렇게 야박하니? 나라면 잘 다녀오시라고 용돈이라도 주겠다 얘. 엄마가 돈도 없으면서 자꾸 사칠 부리니까 하는 말씀이잖아요. 정 가고 싶으시면 용돈벌이 삼아 소일거리라도 찾아보시던가요. 그건 또 싫으시죠? 지금 나한테 나가서 돈이나 벌라는 거야? 아이고, 자식 무서워서 밥도 두 숟갈 먹을 거 한 숟갈만 먹어야 되겠다. 시동생과 시모는 만날 때마다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시동생은 시모가 하는 일마다 반대를 했고 시몬 그럴 때마다 매사 서운해하셨어요. 저도 처음엔 시동생이 좀 야박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시모를 겪어보니까 왜 그렇게 반대를 하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더군다나 시동생은 굉장히 현실주의자였는데 낭만주의자인 시모를 이해하지 못하는 게 당연해 보였어요. 형수님 앞에서 우리 엄마 흉보는 것 같아서 좀 그렇지만 전 아무리 엄마라도 자꾸 사치 부리고 남들 하는 거 다 따라 하시는 건 용납 못하겠어요. 여행도 쇼핑도 좋지만 그것도 형편에 맞춰서 적당히 하는 거 아니에요? 시동생은 매번 시댁에 올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아 하더니 급기야 시댁의 발길을 뚝 끊고 전화로만 가끔 연락을 드리는 것 같더라고요. 제 남편도 마음이 시동생한테 기우는 모양이었고요. 민철이 녀석도 좀 너무하긴 했지만 그 마음이 이해도 가. 민철이가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하는 행동을 못마땅해 했거든. 그래서 엄마가 잘 맞는 며느리 맞았다고 유독 좋아하시는 거야. 이제야 말이 통하는 상대가 생겼다면서 말이야. 저도 이런 시모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얼마 뒤 전 시모에게 깜짝 놀랄 만한 부탁을 듣게 됐죠. 새아가, 신철아, 내가 네 아버지 돌아가시고 계속 너희들한테 의지하고 살았잖니. 근데 큰아들은 장가가고 둘째는 연락도 뜸하고 막내 그것은 나만 보면 돈 달라는 소리밖에 안 하니까 내가 너무 외롭다. 중년에 외롭게 지내는 게 얼마나 건강에 안 좋은 줄 알지? 모든 병의 시작은 다 마음의 병에서 출발하는 거야. 시모는 부쩍 외롭고 쓸쓸하다며 저희와 같이 살고 싶다는 소리를 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둘째를 임신한 지 5개월쯤 됐을 무렵이었어요. 처음엔 남편이 시모의 제안을 딱 잘라 거절하더라고요. 어머니 혼자 계시는 거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이 사람 좀 있으면 안 사귀고 집에 첫째까지 있어서 더 신경 쓰게 하고 싶지 않네요.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더 자주 찾아뵐게요. 너 참 서운하게 말한다. 내가 어디 며느리 신경 쓰게 할 사람이니? 나랑 같이 살면 내가 손주들도 키워주고 얼마나 좋아. 하지만 저도 임신한 상태로 시모까지 모실 여력이 없어 조심스럽게 거절의 뜻을 보였습니다. 저도 어머님과 함께 살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집에 방도 부족하고 애들도 많아서 어머님이 생활하시기에 불편하실 거예요. 차라리 아가씨께 본가로 들어오라고 하면 어떠세요? 아가씨도 혼자 사시잖아요. 아유, 됐다. 내가 이 나이에 다 큰 딸 수발 들어줄 일 있니? 자식이 셋이나 있어도 하나 소용이 없구나. 아유. 그도 그럴 것이 저희 시누인 시모보다 10배는 더 천방지축이었어요. 딱히 직업도 없이 흥미가 생기는 대로 이 일 저 일하며 30이 넘는 나이에 놀러만 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남자친구 몇 명이나 갈아치우는 건지 물어볼 때마다 만나는 사람이 바뀌어 있었죠. 새언니, 난 결혼하더라도 지금처럼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맞벌이하고 이런 거 딱 질색이에요. 그냥 남편한테 맛있는 밥이나 해주고 낮엔 친구들이랑 수다 떨거나 관리나 받으러 다니려고요. 그럼 여유 있고 좋지 않겠어요? 맞벌이까지 하면서 바쁘고 힘든 거 별로지 않아요? 나중에 저 부러워나 마세요, 새언니. 시누인 그러면서 굉장히 허황된 꿈만 꾸고 있었어요. 딱히 고정 수입이 없으니 남편 시동생에게 용돈 타령을 하는 건 당연했고 시몰 볼 때마다 돈 좀 빌려달라며 애교를 떨었습니다. 하나 웃긴 건 시누이가 돈을 달라고 할 때마다 질색하는 시모였지만 그렇다고 남편이나 시동생이 시누이를 혼내면 은근히 시누이를 감싸고 돌았어요. 너흰 하나뿐인 여동생한테 용돈 좀 줄 수 있지? 왜 그렇게 잔소리를 하니? 그러니까 제가 길을 못 펴고 저러고 있는 거야. 남들은 여동생만 보면 예뻐서 난린데 너희들은 어째 그러니? 시모가 이렇게 시누이 편을 드니 시누이도 그 생활을 버리지 못하고 계획성 없이 살고 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시모와 시누인 누가 모녀지간 아니랄까봐 행동하는 게 하나하나 똑 닮아 있었어요. 시모가 이런 성향인 걸 알기에 합가하는 걸 더더욱 망설였던 겁니다. 그 이후로도 시모는 계속 합가 이야기를 꺼냈고 저희 못 들은 척하며 이야기를 돌리곤 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조금 흘러 제가 둘째 딸을 낳고 조리원에서 막 퇴소를 했던 무렵이었습니다. 어머마, 몸은 좀 어떠니? 둘째라도 아이 낳는 게 보통 일이 아니지? 이럴 때 옆에 딱 붙어서 육아를 도와줄 사람이 있어야 될 텐데 신철인 직장일에 바쁘고 사돈댁은 또 연세가 많으셔서 아기 보긴 힘드시잖니. 시모는 또다시 은근히 합가 이야기를 꺼내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긴 한데 남편이 옆에서 잘 도와줘서 괜찮아요. 첫째도 저 힘든 거 알고 말도 잘 듣고요. 그래? 그거 참 다행이구나. 시몬 또다시 아쉬운 티를 팍팍 내며 한숨을 크게 내쉬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뒤 전 남편의 전화 한 통을 받고 정말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여보, 우리 어머니가 쓰러지셨다는데 지금 미정이랑 병원에 계시다길래 당장 가보는 중이야. 당신은 무리하지 말고 일단 집에 있어. 내가 다시 전화할게. 어머님이 쓰러지셨다고? 아니야, 나도 가봐야지. 나도 첫째만 어린이집에 맡기고 바로 병원으로 갈게. 전 어머님이 쓰러지셨다는 소리에 갓난아인 둘째까지 오빠네 부탁하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혹시 큰 병이라도 생기신 건지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병원에 도착해 보니 시몬 저보다도 더 건강해 보이셨어요. 어머님, 좀 괜찮으세요? 갑자기 쓰러지셨다길래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의사 선생님은 뭐라 하세요? 뭐라 하긴, 혼자 사는 중년 여자들 이런 경우를 필히 조심해야 한다고 하시더라.
이러다 정말 나 혼자 있다 쓰러져서 아무도 발견 못했으면 어쩔 뻔했니? 시몬 그러더니 그 나이 혼자 지내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한참이나 서럽게 말했습니다. 그쯤 되자 남편도 마음이 조금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시몬 남편이 조금 고민하는 것 같자 그걸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아프고 힘들다는 소리를 하셨습니다. 내가 밤마다 혼자 있는 게 무서워서 오죽했으면 후라이팬을 꼭 껴안고 잔다. 내가 장성한 자식이 셋이나 있는데 이렇게 살아야겠니? 어머마, 너도 잘 생각해봐. 나랑 살면 너 집안일도 돕고 아이 키우는 것도 내가 도맡아서 할 건데. 이거 완전 공작 가정부 쓰는 거잖니. 차마 거기선 저도 거절할 수가 없더라고요. 좋게 생각하면 시모가 육아를 도와주시면 저도 감사한 일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와 남편과 오랜 시간 고민한 끝에 시모를 저희 집으로 모시기로 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식구가 많아서 시모가 저희 쪽으로 이사를 오시는 게 간편했거든요. 그렇게 합가를 하고 몇 달간은 별 문제 없이 지나갔습니다. 시모도 손주들을 예뻐하시는 것 같았고요. 하지만 문제는 그로부터 얼마 뒤 시작됐어요. 어머님, 혹시 제 가방 들고 나가셨어요? 그거 제가 결혼식 때만 조심해서 들고 다니는 가방인데 그게 없어졌어요. 가방? 그 검은 가방 말하는 거니? 그거 내가 좀 썼다. 넌 뭘 그런 가방을 아껴두니? 꼭 어디 시장에서 산 가방 같더만. 그 무렵 자꾸 제 옷이나 가방이 없어지거나 누가 몰래 쓴 흔적이 보였어요. 처음엔 저희 첫째가 장난을 쳤나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저희 시모가 제 옷방을 수시로 드나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도 그 블라우스는 입을만 하더라. 그 흰 블라우스 있지? 그거 내가 몇 번 더 입고 돌려주마. 네? 어머님, 그거 저 다음 주에 입으려고 드라이해둔 거예요. 자꾸 저한테 말씀도 안 하시고 가져가시면 저도 곤란해요. 저랑 어머님이랑 이제 옷 사이즈도 다르잖아요. 앞으로는 꼭 먼저 말씀해 주시고 입으셨으면 좋겠어요. 시모는 저희 집에 들어오신 이후로 먹성이 좋아지셨는지 전보다 살이 많이 찐 상태였거든요. 그런데도 약간 작은 제 옷을 어떻게든 입고 다니시더라고요. 시모가 이렇게 제 물건을 함부로 만지니 시누이도 소문을 들었는지 어느 순간부터 저희 집에 드나들며 마음에 드는 옷과 가방을 가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새언니, 그 작년에 산 가방 있죠? 그거 좀 제가 빌려갈게요. 다음 주에 저 예비 시부모님 뵈러 가거든요. 아니, 아가씨, 그 가방이 있는 건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시댁에 들고 간 적이 한 번도 없는 가방인데. 그거 엄마가 말해줬어요. 여자들끼리 같이 나눠 쓰기도 하는 거지. 째째하게 뭘 그래요. 그리고 엄마 맨날 빌려주면서 나한테만 인색하게 굴지 말고요. 제가 빌려드리는 게 아니고 어머님이 말씀도 없이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방은 안 돼요. 저도 다음 주에 모임이 있어서 가지고 갈 생각이거든요. 제가 안 된다고 하자 시누인 제가 째째하고 치사하다며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다 급기야 저 몰래 가방을 들고 도망치기까지 한 거 있죠? 말도 안 되는 쪽지 한 장만 남겨놓고요. 새언니, 가방은 제가 들고 갑니다. 아유, 진짜 치사하게 그러지 마세요. 제가 상견례 들고 가서 시댁에 점수 톡톡히 따고 올게요. 깨끗이 쓸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요. 전 그 쪽지를 보고 진짜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진지하게 고민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서로 피를 말리는 시간이 1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저희 둘째는 어느새 돌잔치를 앞두고 있었고 시누이도 얼마 전 결혼식을 올린 상태였습니다. 시누이가 그렇게나 결혼을 목매던 심해부는 좋게 말해 딱 시누이 같은 사람이었어요. 딱히 하는 일도 없고 그렇다고 모은 돈이 있는 사람도 아니었거든요. 전 지금은 집에서 개인 파이낸셜 관리에 집중하고 있어요. 효과적인 분산 투자를 통해 장기적인 수익을 노리고 있는 거죠. 네? 제가 그런 쪽은 잘 몰라서 그래서 지금 무슨 일을 하신다는 거죠?
심해부는 본인은 어렵게 말했지만 편하게 말해 그냥 백수였던 겁니다. 지금 소액으로 주식을 하는 것 같았는데 수익률은 영 꽝인 것 같았고요. 그러다 보니 신우야 신혼집도 원룸에서 시작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결혼 전엔 직장에 다녔다고 했는데 무슨 바람이 불어서인지 전업 투자자를 준비 중이라는 뜬금없는 소리를 해대곤 했습니다. 정작 둘 다 매번 카드값이 부족해 여기저기 돈을 끌어다녔지만요. 새언니, 저 혹시 50만 원만 빌려주면 안 돼요? 이번에 카드값 못 막으면 저희 진짜 큰일 나거든요. 이번에 딱 한 번만 카드값 좀 막아주면 안 돼요? 아가씨, 이번이 몇 번째예요? 자꾸 그러면 그냥 카드를 잘라버리세요. 왜 갚지도 못할 카드를 계속 쓰시는 거예요? 카드를 안 쓰면 우린 뭐 손가락 빨고 살아요? 그러지 말고 50만 원만 빌려줘요. 막내 신우에게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요. 신우이가 제게 이렇게 당당하게 요구하는 건 당연히 시모를 등에 업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시모는 늘 저희에게 가난하게 사는 신우일 도와야 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하지만 그 무렵 둘째 돌잔치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래저래 돈 나갈 곳이 많아 신우의 부탁을 들어주지 못했습니다. 시모와 신우인 이 일을 두고두고 마음에 두고 있었나 봐요. 전 그것도 모르고 정신없이 둘째 딸의 돌잔치를 치렀습니다. 저희 새 오빠도 둘째 1살 생일을 축하하며 저마다 돌반지까지 준비해왔더라고요. 오빠들, 요즘 금값도 비싼데 왜 이렇게 무리했어? 우리 딸 앞으로 삼촌들한테 효도해야겠네. 조카 돌잔치인데 당연히 삼촌들이 돌반지 정도 준비해야지. 어디 10손가락에 반지 하나씩 다 껴보자. 아유, 꼭 부잣집 공주님 같네, 우리 조카. 저희 부모님도 돌반지를 준비해 주셔서 정말 저희 딸은 10손가락 모두에 금반지를 끼고 돌사진을 찍었답니다. 오랜만에 보는 시동생도 돌잔치에 와서 금반지를 선물해 주었어요. 형수, 혹시나 해서 묻는 건데 엄마하고 미정인 아무것도 안 사들고 왔죠? 엄마가 형수한테 신세 지고 있는 거 뻔히 아는데 왜 그러시나 몰라요. 제가 대신 돌반지 준비해 왔으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아유, 서운해하긴요. 서방님이 이렇게 신경 써주시는데 오히려 감사하죠. 잘 받아뒀다가 우리 애들 크면 작은 아빠가 주신 거라고 꼭 말해줄게요. 감사해요, 서방님. 그때 돌잔치에서 받은 반지가 친인척 모두 합쳐서 무려 12개나 되었답니다. 금 한 양도 넘는 양이었어요. 그때도 금 한 돈이 50만 원 가까이 됐는데 시세로 따지면 엄청난 금액이었죠. 전 그 반지를 잃어버릴세라 안방 서랍 깊숙이에 보관해 두었습니다. 서랍 깊숙이 잘 넣어놔. 그게 돈으로 다 따지면 얼마야. 그거 나중에 녹여서 우리 애들 결혼할 때 보태주면 딱 좋겠네. 남편도 혹시나 그 반지들을 잃어버릴까봐 단단히 살피고 또 살펴보았고요. 그리고는 서랍을 잠그고 열쇠를 책상 서랍 깊숙이 밀어넣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시모가 안방 문틈으로 빼꼼히 고개를 내밀더라고요. 너희 뭘 그렇게 꼭꼭 숨기니? 나 몰래 뭐 귀한 보물이라도 숨겨뒀어? 어디 나도 좀 보자. 아니에요, 어머님. 별거 아니에요. 어머님 시장하시죠? 제가 금방 저녁 차려드릴게요. 전 그 순간 정말 깜짝 놀랐지만 애써 모르는 척하며 시모를 모시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어느 날 저녁, 저는 저녁 식사를 마치고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안방 쪽에서 쾅 하고 문 닫히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전 바람이라도 불었나 싶어 무심코 뒤를 돌아보았는데 놀랍게도 시모가 저보다 더 깜짝 놀란 얼굴로 안방 문고리를 잡고 서 있더라고요. 어머님, 거기서 뭐 하세요? 아휴, 아무것도 아니야. 방문이 열려있길래 난 닫아주려고. 하지만 제가 평소에 안방문을 꼭 닫고 다니는데 그날따라 문이 열려 있었다는 게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그래도 대놓고 시모에게 추궁할 수 없어 일단 그냥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늦은 밤 자꾸 이상한 기분이 들어서 열쇠로 잠가두었던 화장대 서랍을 열어보았어요.
그리고 전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돌잔치 때 받은 그 많은 금반지가 싹 사라진 상태였거든요. 여보, 여기 있던 돌반지 다 어디 갔어? 혹시 당신이 만졌어? 뭐? 아이, 그걸 내가 왜? 자세히 좀 찾아봐. 진짜 없어? 하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돌반지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저희 부부는 그 밤중에 난리가 나서 안방을 다 뒤지고 그것도 모자라 거실 서랍장까지 탈탈 털어보았죠.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안방 서랍을 열어서 반지를 만질 사람이 딱 한 사람뿐이더군요. 정말 의심하고 싶지 않았지만 유독 수상한 행동을 하던 딱 그 한 사람이요. 그때 남편도 아마 저와 같은 마음이었었나 봅니다. 혹시 우리 어머니는 아니시겠지? 설마 본인 손주 돌반지를 가져가셨을까? 우리 섣불리 의심하지 말자. 만약에 그러다 아니면 어머님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 우리 그러지 말고 일단 경찰서에 신고부터 하자. 저도 남편도 일단은 경찰을 부르기로 하고 작은 방에 계셨던 시모에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너무 놀라지 마세요. 저희 안방에 보관해뒀던 아이 돌반지가 몽땅 사라졌어요. 그래서 저희 경찰에 신고하려고요. 빨리 신고를 해야 범인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뭐가 없어져? 아니, 왜 그런 이로 경찰까지 부르니? 그게 어디 갔겠어? 집에 잘 있겠지. 아니에요, 어머니. 지금 당장 신고해야 돼요. 혹시 범인이 다른 물건같이 손댔으면 어떡해요? 남편도 강경하게 당장 신고를 하겠다고 핸드폰을 들던 순간이었어요. 그때 갑자기 시모가 남편의 전화기를 낚아채곤 크게 소리쳤습니다. 그거 내가 가져갔다. 내가 가져갔으니까 신고할 필요 없어. 네? 어머니가요? 아니, 어머니가 왜요? 저희한테 말씀도 안 하시고 왜요? 그게 말이다. 내 딸하고 사이가 생활비가 없다잖니. 당장 갚아야 할 카드값이 몇백이라는데 엄마가 그걸 그냥 두고 볼 수 있어? 너도 큰오빠가 돼선 동생이 어렵다는데 도울 생각은 안 하고 그런 금반지가 몇 개나 있으면서 그걸 서랍 안에 처박아 두니? 금반지야 나중에 다시 사면 되지. 시몬 아주 뻔뻔하게 그 반지들을 신우에게 다 줘버렸답니다. 저와 남편은 얼마나 황당하고 기가 막히던지 헛웃음이 나올 정도였어요. 어머님, 그거 다시 사줄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에요. 저희 딸 돌잔치 기념해서 손님들이 선물해 주신 거잖아요. 저희한테 얼마나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데요. 그걸 저희한테 말씀도 안 하시고 아가씨에게 줘버렸다는 거예요? 아이고, 뭐 별것도 아닌 걸로 그러네. 그게 그렇게 대단해? 어차피 애들은 알지도 못해. 정 그러면 나중에 미정이한테 이자까지 두둑이 챙겨받으면 되지 않니? 전 곧바로 신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우는 아주 뻔뻔하게 아무것도 모르는 척 전화를 받더라고요. 이 밤중에 무슨 일이세요? 새언니도 진짜 예의를 모르시나 봐요. 누가 신혼집에 밤늦게 전화를 해요. 아가씨, 내가 뭐 좀 줄 게 있는데 내일 저희 집으로 올래요? 뭘 줘요? 뭐 선물이라도 주려고요? 네, 그건 와보면 알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점심쯤에 저희 집에 꼭 들려줘요. 시모는 제 의도는 까마득하게 모른 채 제가 시모와 신우를 용서한 줄 알고 오히려 좋아하며 말하더군요. 그래, 잘 생각했다. 가족끼리 서로 어렵다는데 돕고 살아야지. 근데 넌 뭘 또 주려고 해? 아유, 그 정도 해줬으면 됐어. 아니에요, 어머님. 뭐라도 줄 거면 확실히 줘야죠. 내일 아가씨 오시면 기대하세요. 그렇게 말 그대로 동상이몽의 밤이 순식간에 지나갔고 드디어 신우이가 집 앞으로 찾아왔어요. 전 일부러 옷방의 문을 열어놓고 슬쩍 자리를 비웠습니다. 저희 집에 찾아온 신우인 제가 없는 걸 알고 슬쩍 눈치를 보더니 자연스럽게 옷방으로 들어가더군요. 내가 돈 빌려달라고 할 땐 그렇게 무시하더니 언제 또 이런 옷은 샀대? 하여튼 있는 사람들이 더 한다니까.
신우인 무슨 매장이라도 온 듯 제가 뒤에 서 있는 것도 모르고 이옷저옷 아주 신나게 걸쳐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 신우이 뒤로 다가가 곧바로 머리채를 잡아챘습니다. 아! 누구야? 새언니예요? 이거 왜 이래요? 이것 좀 놔요. 네가 감히 우리의 돌반지 훔쳐가? 그동안 나 몰래 옷이고 가방이고 다 훔쳐가더니 이제 뻔뻔하게 도둑질까지 해? 그냥 경찰서 가자. 경찰서 가서 법대로 하자고. 언니. 이거 좀 놓고 얘기해요. 그 반지 아직 안 팔았어요. 진짜예요. 제가 지금 당장 가져올게요. 아직 안 팔았다고요. 전 계속 발버둥 치는 신우의 머리채를 한 손으로 휘어잡고 곧바로 경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거기 경찰서죠? 여기 집에 몰래 찾아와서 돌반지를 싹 훔쳐간 범인이 있는데 제가 지금 현행법으로 잡았거든요. 얼른 와서 잡아가 주세요. 제가 경찰에 신고까지 하자 신우인 급기야 무릎을 꿇고 울며 불며 빌기 시작하더라고요. 정말 미안해요, 언니. 전 안 받겠다고 했는데 엄마가 괜찮다고 했어요. 그리고 카드값이 너무 많이 나와서 저 10원짜리 한 장 없었다고요. 제발 살려줘요, 새언니. 오빠, 새언니 좀 알려줘, 제발. 이러다 내 머리 다 뽑히겠어. 신우인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애원했고 그때 잠시 심을 모시고 밖에 나가 있던 남편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하지만 나 경찰 불렀어. 아가씨가 또 나 몰래 옷방을 뒤지고 있더라고. 집에 돌아온 남편은 상황을 파악하곤 얼굴이 시뻘개질 만큼 크게 화를 냈습니다. 시모는 옆에서 제 손을 물어 뜯기까지 하며 울먹였어요. 내 딸이 무슨 도둑질을 했다고 그래? 네가 뭘 알아? 얘도 다 사정이 있으니까 그런 거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신우이 머리채를 잡아? 어머님, 사정이고 뭐걸 다 떠나서 저희 물건에 손을 댄 건 잘못이에요. 그리고 이번이 처음도 아니잖아요. 아가씨가 자꾸 이러는 것도 다 어머님 때문인 거 모르세요? 어머니, 강미정, 둘 다 그만 못해요? 어떻게 손주, 조카 돌반지까지 훔치고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남이에요? 우리 딸이 남이냐고요? 저도 이젠 도저히 용서 못합니다. 당장 내 집에서 나가세요. 나가버려. 난 도둑질이나 일삼는 인간들이 이젠 가족이라고 인정 못해. 결국 남편이 고함을 질렀고 모두가 하던 행동을 멈추었어요. 그리고 그때 마침 경찰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신고자 계십니까? 신고받고 나왔습니다. 시몬 다급하게 절 말렸어요. 저 사람들 좀 일단 돌려보내라. 너 정말 우릴 감옥에라도 보내겠다는 거야? 돌반지 안 팔았대. 그러니까 한 번만 용서해줘. 전 그 순간 조금 흔들리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보다 단호하게 움직인 건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여기 절도범들이 있습니다. 싹 다 잡아가세요. 남편은 경찰관들에게 시모와 신우를 당장 잡아가라며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시모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남편 팔을 붙잡고 애원했죠. 아들, 네가 어떻게 엄마를 경찰에 넘기니? 내가 이렇게 잘못했다고 하잖니. 다시는 안 그럴게. 다시 너희 물건에 손대지 않을게. 하지만 남편은 눈빛 하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경찰관들은 상황을 확인하곤 약간 곤란해하셨고 시몬 바닥에 주저앉아 마치 쓰러질 듯 오열했어요. 신우인 경찰팔을 붙잡고 진짜 안 팔았다는 말만 몇 번이고 반복했습니다. 그렇게 경찰차까지 타게 된 시모와 신우인 결국 훈방 조치가 되긴 했지만 집에선 얄짤없이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졸지에 갈 곳이 없어진 시모는 곧장 시동생에게 연락을 걸었대요. 민철아, 나 지금 네 형네 집에서 쫓겨났어. 이 날씨에 하나뿐인 엄마를 밖에 내쫓는다는 게 말이 되니? 내가 서러워서 못 살겠다. 엄마 지금 너희 집으로 가도 되지? 형이 그랬다고요? 엄마 대체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 죄송하지만 저희 집도 좀 힘들 것 같네요. 정 가실 곳이 없으면 미정이네 집에 가보세요.
엄마 미적이랑 단짝이시잖아요. 그리고 원래 살던 집은 어쩌셨어요? 걔네 집에 어떻게 가? 그 단칸방에. 정말 내가 길바닥에 나앉아 속이 시원하겠어? 하지만 시동생은 단칼에 거절하고 말았죠. 사실 원래 시모가 사시던 집도 진즉에 처분해서 그 돈으로 시누이를 도와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시모는 얼마 남지 않은 돈으로 아주 허름한 단칸방을 구해 들어가셨어요. 시모는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 혼자 지내고 계신데 아직도 저희에게 매번 우는 소리로 전화를 걸어오세요. 어머마, 나 정말로 몸이 안 좋은 것 같아. 너 이러다 초상 치르면 얼마나 후회하려고 그러니? 내가 너희 집으로 가는 게 싫으면 너희가 와주면 안 될까? 어머님, 정말 몸이 안 좋으세요? 아가씨 SNS 보니까 아직도 잘 지내시는 것 같던데 제가 그럼 잘못 본 걸까요? 그리고 저희 친정어머님도 요즘 몸이 안 좋아서 제가 신경 쓸 일이 많거든요. 저도 저희 집에서 귀한 딸이잖아요. 사실 저희 어머니 80이 넘은 나이에 무척 건강하시지만 이런 순간엔 친정어머니 핑계를 대곤 합니다. 그러면 저희 시모도 더는 말씀을 못 하시거든요. 사부인이 또 아프시다니?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맨날 아프시니? 그리고 아들들은 다 뭐한대? 어머님도 그러셨잖아요. 엄마에겐 딸이 최고라면서요. 저희 집에 딸이 하나뿐인데 당연히 제가 가야죠. 이해하시죠? 그렇게 딸 생각을 해서 손주 돌반지까지 훔치신 분이니 아마 제게 할 말은 없으실 겁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시모의 마음만큼 시누이가 시모를 챙기는 것 같진 않더라고요. 딸, 너 때문에 엄마가 이 지경이 됐는데 넌 엄마가 불쌍하지도 않니? 넌 진짜 양심도 없다. 엄마, 내가 언제 그렇게 하라고 했어? 안 그래도 남편 취업이 이번에도 실패해서 우리도 죽겠다고. 엄마, 그러지 말고 우리 딱 50만 원만, 아니 30만 원만 빌려주면 안 돼? 다음 달에 갚을게 진짜. 시모와 신우를 보면 어떻게 보면 정말 환상의 짝꿍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 둘을 보고 있으면 저는 저희 어머니께 더 잘해야겠다고 생각해요. 오빠들이 이미 부모님을 잘 모시고 있긴 하지만 저도 이때까지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부모님께 받은 은혜를 갚으려면 한참 먼 것 같습니다. 아빠, 요즘 약은 잘 챙겨 드시고 계시죠? 하루라도 걸으면 안 돼요. 식사도 잘 하셔야 하고요. 걱정 마라, 딸. 네 오빠들하고 며느리들이 종일 내 건강만 신경 쓰고 있으니까. 나 아직 멀쩡해. 앞으로 20년도 거뜬해. 네 아빠 말이 진짜야, 영주야. 네 아빠 아직도 이팔 청춘까지 건강하시니까 너희들 건강부터 신경 쓰려무나. 너희들만 아프지 않고 행복하면 그게 최고의 효도야. 전 항상 걱정 말라는 말부터 하시는 부모님을 뵈니 괜히 마음이 뭉클해지더라고요. 여든이 넘으신 부모님 눈엔 다 큰 저희가 아직 어린아이같이 보이시나 봐요. 엄마, 아버지, 저희 마음이 그래요.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게 두 분 건강 챙기는 것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래오래 저희 곁에 계셔주세요. 저도 나이를 먹고 아이를 낳고 보니 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건 꼭 거창한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비싼 상품권 같은 게 아니더라도 매일 안부 한마디 전하고 바쁘더라도 틈틈이 얼굴 보여드리고 건강하게 웃으며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거. 그거면 저희 부모님은 충분히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비록 시모와의 관계는 완전히 틀어졌지만 제가 1년 동안 시모를 모시면서 며느리로서 할 역할은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오히려 약간 거리를 두고 저희 가족끼리의 삶을 건강하게 잘 꾸려나가는 게 오히려 자식된 도리인 것 같네요. 시모도 언젠가 저희 마음을 이해해 주시겠죠? 그래서 더는 억지로 마음을 쓰거나 관계를 회복하려고 애쓰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시간과 에너지를 제 남편과 제 아이들, 그리고 친정 부모님께 더 쏟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살다 보면 모든 관계가 다 원만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대신 날 진심으로 아껴주고
나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과 시간을 더 단단히 지켜나가는 게 인생에서 훨씬 값진 일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오늘도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고 아이들과 웃으며 저녁 식탁을 채우는 이 소소한 순간들이야말로 지금 제가 지키고 싶은 가장 큰 행복이랍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